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전남교육청이 개최한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에서 AI가 만든 노래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곡도 노래를 부른 가수도 모두 AI였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심사에 참여한 유명 작곡가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 창작 분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창작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9쌍이 대출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분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조건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나 재테크를 병행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해답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파 틀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는 서울에서 막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네, 여야 모두가 이 최대 접전지이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표가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국민의힘도 마지막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날이지만 좀 마음이 급할 텐데 재판부터 참석을 해야 돼요. 그 뒤에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하는데 여기도 물론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죠. 네. 민주당은 선대위 출정식도 용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에 불참을 하고 경남으로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다고는 전해지는데 재판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3지대 정당들 분위기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3지대 역시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 마무리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광화문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고요. 녹색정의당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로 가는데 여기는 청년들이 많은 곳이죠. 녹색정의당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마포에서 청년 후보 2명이 출마한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마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오랜 지역 현안이라서 여기서 기후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는 경기도 부천으로 가는데요. 이 새로운 미래가 부천에서만 후보 2명이 출마를 했어요. 다만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로 가고 김종민 공동대표는 세종으로 이렇게 각자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에서 유세에 나서는데 이준석 대표 지역구니까요. 여기서 표심을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유권자들이 젊다 보니까 비례 표심도 여기서 호소를 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사실 뭐 정치권의 네거티브 그리고 막말 공방은 늘 봐오던 풍경이긴 한데요. 이번 총선은 더 심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좀 뭐 피로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이번 선거만큼 그 공방에서 먹을거리가 입에 오르내리는 선거가 있을까 싶어요. 대파도 그렇고 삼겹살도 그렇죠. 가장 큰 여파를 몰고 온 단어는 단연 대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가 또 우리나라 총선 이슈를 다루는 기사에서 3대 키워드로 꼽은 것 중에 가장 처음 나온 게 이 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파가 함의하는 게 또 커다란 게 있죠. 대통령의 물가 인식 뭐 이런 커다란 의미를 관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막말에 또 예능 프로그램 9주년 결방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요. 이거는 방송사의 자체 판단이 정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반대로 또 이재명 대표가 소고기를 먹었는지 뭐 삼겹살을 먹었는지 또 일하는 척했다라는 발언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이 당사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점은 있어요. 그 보기 불편한 지점이 또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번 선거에서 선명한 정책적 쟁점이 아예 묻혔다. 이 부분인데 뭐 진영 논리나 네거티브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건 마음이 급해질수록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선거 문화에서 그런 건강한 정책 토론을 보는 거는 어려운 일인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후보 검증도 제대로 좀 작동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당을 막론하더라도 새로운 국회가 또 가동한 뒤에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네거티브만큼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게 바로 투표 조작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어제도 다뤘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함 다루는 과정을 두고 이 영상을 가져다가 유튜버가 조작설을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죠. 이걸 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은평구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에도 선거 관리에 문제가 매우 많았던 곳이다라고 네. 소개를 하면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 여기에 가가호 공명선거대항당 민경욱 공동대표도 같은 논리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센 투표자 수와 선관위 시스템상의 투표자 수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사전투표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 외에도 뭐 투표함 봉인지 색깔이 기존 파란색이었던 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짙은 회색으로 바뀌었다라거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예측한 그 31.3%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비슷했다라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이 먼저 은평구 선관위 이 문제가 된 영상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관위는 21대 총선 때도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 뭐 부정선거 주장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총 126건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이 모두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종결됐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경욱 공동대표가 2022년에 제기했던 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내렸거든요. 그리고 앞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했던 이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공동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판 가짜 뉴스에 딥페이크 영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조작 영상을 올린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치고는 내용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영상이 뭔가 진위를 파헤쳐 봤더니 AI 딥페이크는 아니었고 그 예전 영상들을 모아서 짜집게 한 것으로 네. 드러났어요. 경찰이 추적해서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 A씨가 입건이 됐는데 여기서 또 이게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만들어진 게 11월이고 창당은 올해 3월에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일반 시민이었고 전혀 관련이 없었고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고 또 지금은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이걸 딱 짚어서 밝힌 걸 두고 이건 선거 개입 시도다 이렇게 역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영상을 유포한 9명 특정해서 일부를 조사했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들도 일제히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고요. 네, 요즘 같은 때는 뭐 워낙에 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포털들은 진작부터 총선 특집 메뉴를 구성해서 투표율, 지역별 후보자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는 이 AI 딥페이크 차단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비방,
딥페이크 등의 게시물을 신고하는 안내를 제공하는데 누르면 선관위 사이트로 이어지고요. 다음도 이 비방 딥페이크 역시 똑같이 게시물 신고 또 불공정 선거보도 목록을 배치를 해서 이걸 또 유권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이 지난달 초에 악의적인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해한 딥페이크 콘텐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검색어를 만약에 입력을 하면 여기서 경고가 뜨게 하고요. 또 자사 AI 생성 모델이 있는 회사에서는 여기서 AI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워터마크를 이렇게 박아놓게 네. 자동으로 받게 해서 좀 AI인 게 표현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이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관련 질문도 제한하도록 걸어놨습니다. 사실 유명인을 사칭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건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그 유명 방송인 우리가 들어도 저런 사람이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뭐 투자 전문가, 정치인들까지 이 사람들 내세워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 때문에 골머리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도용당한 유명 연예인들도 대책을 호소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낸 지는 꽤 됐는데 법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선거 때다 보니까 정치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 유명인 사칭을 해서 사기를 벌이는 거 아니면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거나 또 가족, 지인, 기관을 사칭해서 스미싱을 하거나 또 이런 건데요. 이런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또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SNS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연애를 빙자하거나 만나자 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 상호 노출을 해보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 알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를 일단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정부가 오전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오전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발언인데 네.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유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증원을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는 증원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다시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1년 유예안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의료계 입장도 그동안 뭐 통일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했지만 정부 메시지를 통한 혼선도 발생을 하면서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면서 내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의대 교수, 전공의, 의협 이렇게 뭐 하나로 된 의견을 모아서 합동 기자회견 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협 측의 얘기였고 의협 비대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심점이 생기나 했는데 이번에는 전공의협의회 측 박단 비대위원장이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이 없다. 라면서 선을 긋는 거예요. 또 의협 내부에서도 이면택 차기 회장이 비대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실제로 방금 전에 합동기자회견 발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는 의협 비대위가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협 비대위랑 의협 차기 회장이랑 얘기가 또 다른 거죠. 네. 실제로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면택 회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반적으로 이게 정부와 타협하자는 파
또 물러설 수 없다는 파가 좀 갈리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그 의협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이면택 회장으로도 바뀌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엔 대학 총장이 목소리를 냈어요. 이기려 가천대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다고요. 네, 이기려 가천대 총장은 본인이 의사이면서 가천대 총장이자 또 가천대 길병원 명예이사장입니다. 이기려 총장은 의대생들을 향해서 지금 고뇌하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6.25 한국전쟁 당시 경험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1932년생이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피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오늘 띄웠는데 같이 공부하던 남학생들은 전쟁 학도병으로 나가서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나는 그들에게 빚이 있고 그들의 몫까지 다 해야 된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대생들한테는 배움을 멈춰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본분에 충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위급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절망하는 환자와 가족, 국민 모두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또 의사의 숙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숭고한 직업이고 존경을 받지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는 게 의사의 숙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적자를 버티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빅5 병원 가운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서울 아산병원이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아서 다음 달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은 20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고 의사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대형 병원들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었잖아요. 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태 벌어진 사이에 적자가 511억 원 났고 정부 보조는 17억 원에 불과하다. 이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울 아산병원이 빅5 중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게 된 거라서 근데 다른 병원들도 지금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요. 네, 이게 비급여 보고 제도라고 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건데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비용도 그렇고 진료 내역까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정부가 그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쭉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제도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보 혜택이 적용이 안 되니까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데 이런 비용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비급여 공개 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 기조가 뭐냐면 줄곧 급여 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이른바 말하는 그 혼합 진료가 건보 재정 부담을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총 진료비 그래프 모양을 보면 그 비급여 진료비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이가. 그래서 이게 너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그렇고 건보 재정도 그렇고 이게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거고 그 뒤에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닌데 업계에서 이제 좀 예상을 하는 것들을 보면 항목별로 한도나 횟수를 제한하거나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는 방식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는 급여처럼 보험 수가를 나라에서 딱 하고 박아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방법은 한 이 정도로 추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목별로 한도를 제한해버리면 결국에 작은 실손으로 쪼개지는 형태가 될 거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로서 좀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비급여 항목을 줄이면 병원들로서는 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게 급여화되면서 일부 안과들이 다초점 렌즈 비용을 5배 이상 급격히 인상했거든요. 때문에 지금 백내장이 굉장히 보험 심사할 때 엄격히 감시를 하게 됐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덜컥 받았다가 이 보험금을 못 받고 이런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동량이 많은 요즘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 사고로 정체가 극심해진 곳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입니다. 노고산 1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3, 4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로 나들목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이쪽 길은 되도록 피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인데요.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지나기 답답해졌고요. 해미 부근의 정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 부근의 정체도 작업 때문인데 4km 구간 지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니 최근에 AI가 만든 노래가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한 지방교육청에서 이제 본인들의 박람회에 쓸 주제가 공모전을 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곡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냈겠죠. 근데 1위를 한 곡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노래였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유명 작곡가가 심사를 했는데도 네. 이 노래가 AI가 만든 노래라는 걸 몰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누구냐, 유명 작곡가신 김영석 씨의 사례인데요. 실제 말씀드린 이 행사가 이제 전남 여수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를 만든 거예요. 네. 대충 내용이 막 세상에 소리쳐 글로컬 뭐 변화의 바람 우리의 힘을 깨우네 이래서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희망차고 되게 네. 좋았어요. 그래서 12곡 가운데서 이제 희망찬 가사나 밝은 느낌이 돼서 이게 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노래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선정 사실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데 실은 이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냥 AI 서비스에 문자 명령 입력을 여러 번 해서 만든 거였고요. 작곡뿐만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AI가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렸던 김영석 씨가 제법 수작이었는데 이제 상당히 당황했고, 야 이거 그럼 이거 1위로 주는 게 맞냐라는 이제 본인의 혼란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김영석 씨가 본 거잖아요. 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SNS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X죠. 요즘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름이 바뀐 X에 네.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엊그제 모 기관의 의뢰로 작곡 공모 심사를 했다. 1위로 뽑힌 곡이 제법 수작이었다. 그런데 오늘 주최 측으로부터 AI를 사용해서 텍스트만 치고 만들어진 곡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걸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젠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프로 작곡가님이 올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란 거죠. 그냥 일버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오신 분의 귀에도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놀랍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만든 곡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1등이냐 아니냐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곡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이제 여러 심사 기준 중에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줄 알았으면 걸으셨을지 안 걸으실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또 이렇게 됐고 또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박람회이다 보니까 주제가 오히려 AI로 만든 게 더 신선하다 이래가지고 주제곡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편곡을 김영석 씨가 좀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AI 솔루션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쉽게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실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AI 특정 서비스한테 라디오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거를 갖고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니? 라고 이제 코파일럿한테 물어봤는데 네. 얘가 네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는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시사 및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줄 정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 내용과 내가 주는 정보를 합쳐서 주제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전주리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 한 3줄 정도를 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코파일럿이라는 녀석이 주제가를 만드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곧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한 1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가사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도 불러요? 네. 아,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목이 나의 소중한 라디오라고 뽑았어요, 얘가. 아,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하루가 시작될 때 나를 반기는 친구 KBS 원 라디오 나의 작은 세상 매일 아침에 나와 함께 듣는 노래 떠나갈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주제가 세상의 모든 정보 KBS 원 라디오 손에 꼽을 수 없는 사랑 그 속에 숨은 나다운 세상 모두 담은 문화 KBS 라디오 함께 할수록 크게 커지는 나의 꿈 와. 이거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저작권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김덕진 소장님 드리면 돼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한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이 이제 이번에 이 교육청에서 만든 사례인데 네. 또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노.ai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원하는 가사의 내용을 주고 네. 그 가사를 그대로 노래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한 거는 좀 비슷한 건데 얘한테 뭐 정보를 검색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 주제가를 만들어줘 한 다음에 KBS 1라디오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 내용이 있거든요. 한 네. 5줄 정도 되는 거. 네. 그 설명을 주면서 또 만들어 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전주리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 소개는 아래와 같아 이러면서 뭐 한낮의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당신의 모든 정보를 귓가로 특급 배송해 드리면 이런 식의 내용을 직접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이번에는 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 곡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목이 아예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얘가 뽑아가지고 네. 영어로 all the 뭐 information of the world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위로 내려가면 세상은 펼쳐져 KBS 라디오로 모두 들어와 한국 방송에서 전주리 아나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시사 및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들려드릴게요 KBS 라디오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필요한 지식 한정된 비타민 당신의 귓가에서 당신을 채워줄게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 풍성한 콘텐츠로 한낮의 영양 비타민처럼 당신에게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네. 찾아오셔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867님이요. 네. 와 좋은데요. 멋져요. 1918님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리고 3253님은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로고송 작곡가와 뮤지션 앞으로 어떡하나요?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고 유능함에 기가 막힙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노래를 만드는 게 쉬워지면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두 번째 꼭 들어보셨지만 제가 네. 실제 내용에 한낮의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지금 이 AI가 계속적으로 그 포인트를 갖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네. 만드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CM송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만드는 노래와 AI의 노래가 만드는 걸 창작이라고 봐야 되냐에 대한 되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상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창작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독일의 한 사진 작가가 국제사진전에 일부러 AI가 만든 이미지로 응모했어요. 근데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수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림이나 음악 등 여러 예술 분야에 AI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도 좀 문제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까지 아직 법으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미지 만드는 AI나 그림 만드는 AI나 음악 만드는 AI 대부분이 그 회사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여드린 이 수노.ai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무료로 만든 거는 개인이 쓸 수 있는데 이걸로 수익 창출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유료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네 월 유료 회원 가입하면 돼요. 월 유료 회원 가입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인데 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그대로 쓰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몇만 원을 더 내면 이 곡을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유료로 해가지고 쓸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제 나중에 법적인 이슈가 어떻게 될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든 어떤 그 결과물을 갖고도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여전히 싸움이 많고요. 네. 또 음악도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든 곡을 누군가가 똑같이 쓴다라고 할 때 이게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처럼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던 이런 이슈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 놓을 수가 그렇죠.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AI가 만든 노래는 기존의 곡을 학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음흠. 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기존의 곡에 몇 마디 이상을 똑같이 쓰거나 이런 표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왜 이슈가 되냐면 알고리즘이 음악을 학습한 다음에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창작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음악을 그대로 베낀 거다.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조각 맞추도 조각 맞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역으로 AI 솔루션 회사들은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음악을 다 들은 다음에 뭔가 영감을 받은 이 AI가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주장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되게 특이한 포인트들을 발견한 게 네. 이게 멜로디가 정확한 정음이 아니라 약간씩 꺾이는 음이나 원래 음악에서 잘 안 쓰는 음들이 한두 개씩 일부러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이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좀 피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뭐 들 정도의 요즘에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여전히 계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에 이제 네. 1부 마치면서 김덕춘 소장님이 로고송 한 가지 더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김덕춘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래곤에 가면 세상은 펼쳐져 KBS 라디오로 모두 들어와 한국방송에서 전주리 아나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시사 밑정보 세상 밑정보 들려드릴게요 KBS 라디오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필요한 지식 한정된 비타민 당신의 귓가에서 당신을 채워줄게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 풍성한 콘텐츠로 한낮의 영양 비타민처럼 당신에게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 드릴게요. 세상의 정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결혼과 관련된 것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말은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까맣던 머리카락이 팥뿌리처럼 하얗게 셀 때까지란 뜻으로 결혼을 하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잘 살라는 의미를 담아서 결혼식 주례사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을 보고 서리가 내리다 또는 서리가 앉다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보통은 짙은 색이지만 요즘은 젊은 나이인데도 흰 머리카락이 많아서 일찍부터 염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에 드문드문 섞여난 흰 머리카락을 세치라고 하지요. 이와는 다르게 검정세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정세치는 같은 편인 체하면서 남의 염탐꾼 노릇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세치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서도 잘 보일 수 있지만 세치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면 그것이 세치인조차 쉽게 알 수가 없겠지요.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러시아어에서 온 프락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끈아풀 또는 첩자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부산과 울산, 포항 등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낮에 조금 덥게 느껴진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서늘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쪽 지역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11도, 포항 13도, 부산 17도, 대구와 제주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5도나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남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북 동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전북 지역은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합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 용산역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건은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계종식을 기치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막판 유세전을 펼칩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홍대와 고양갑에서, 새로운 미래는 부천에서, 개혁신당은 화성 등에서 마지막 유세에 돌입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4일 MBC 기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백억 원대 임금 퇴직금 체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첫 소식은 1인 관련 소식인데요.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나 혼자 산다 1인 세대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혹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예요?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비중을 놓고 봐도 40%를 넘기면서 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하는 셈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60세에서 69세가 185만 1,700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요. 30세에서 39세, 제가 속한 구간이네요. 168만 4천여 세대, 네. 그리고 50세에서 59세가 164만여 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는데요. 네. 경기도에는 225만여 세대, 서울에는 200만 6천여 세대가 나 혼자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요. 남성 1인 세대가 515만여 세대로 여성보다 약 30만여 세대 더 많았고요. 3월 전체 세대 원수를 살펴보면 1인 세대와 2인 세대 등 적은 수의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1인 세대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또 비혼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꼽으면서 1인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지원 등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밤 경기 성남 분당구 순회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정전이 발생하면서 4시간 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어젯밤 9시 40분쯤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3개 단지와 건물 8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력 공급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되면서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요.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한 직장인은 샤워 중에 놀라 옷만 대충 입고 뛰쳐나왔다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총집합해 웅성거리더라. 사거리에 버스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영문을 몰라 불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가업주들은요, 요즘 장사도 시원찮은데 정전으로 재료까지 사용 못하게 되면 앉아서 수백만 원을 잃어버리는 꼴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속상한 마음에 일부 업주들은 한전 측에 한전 시설물이 원인이 된 정전 피해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피해 보신 분들께 위로 말씀 전하고요. 또 이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소식은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금사과 관련 뉴스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최근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자주 가죠. 어떠신가? 정말 살인 물가라는 표현이 딱인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집에서 제가 살림을 도맡고 있는데 요즘 장 보기 너무 무섭습니다. 특히 요즘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다고 ABC 주스 만들어 먹을까 했는데 마트에서 사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계산대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값이 어찌나 올랐는지 그야말로 금사과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0% 가까이 올랐는데 통계가 집계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로 놓고 보면요, 8%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달 도매 가격 기준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과 한 개 값이 10,000원까지도 간다는 소리인데 묘목 한 그루 값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럴 거면 차라리 키워서 먹자라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묘목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요. 값도 지난해보다 최대 40%까지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묘목을 구하지 못한 손님들은 감이나 밤나무 등 유실수를 찾으면서 이들 묘목값 역시 소폭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과값은 조금 내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다른 채소값이 또 덩달아 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과 납품 단가 지원 그리고 수입 과일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면서 치솟던 사과값이 겨우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채소값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재래시장에 가보면요, 한 통에 5,000원인 양배추에는 아예 가격표가 붙어있지도 않고요. 네. 알배기 배추도 한 달 전과 비교해 30% 넘게 올랐고 브로콜리는 38%, 양파는 12%, 당근도 9%나 뛰었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주산지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번 달 일조량이 늘고 참외나 수박 등 국산 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한결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파급력이 큰 유가가 다시 널뛰고 있는 데다 환율까지 높은 수준이라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또 연어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참 뭐 하나 내렸다는 기사는 찾기 힘든데 올랐다는 소식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어 가격이 연초 이후 껑충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해파리떼 공격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부활절 기간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값이 두어 달 만에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린 이 환율도 문제인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연어는 전부 수입산이다 보니까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데 달러화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어값도 덩달아 뛴 데다가 또 비싼 몸이신 만큼 모두 항공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 운임까지 비싸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대형마트들은요, 사전 매입을 늘리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회전 초밥집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고민 끝에 아예 메뉴에서 연어를 빼기까지 하는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최근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일 선거를 앞두고 이 무분별한 선거 홍보 전화에 귀찮고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시달려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인들은 특히나 업무 특성상 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업무 관련 전화인가 하고 받아보면 선거 정화인 경우가 태반이라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총선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이 쏟아내는 전화, 문자 폭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총선에서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스팸 차단의 후후에 따르면요, 한 여론조사 업체 전화번호로 알려진 번호에는 선거운동 기간 3만 1,000여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고요.
유력 후보의 투표 동료 전화로 알려진 번호는 이달 들어 스팸 대응센터 2만여 건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선거 전화 공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표라도 얻으려는 후보자들이 횟수 제한이 없는 투표 동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일 당일까지 이어지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전화 공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자마자 끊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꼼수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구의 한 후보자는 투표 동료 전화 멘트를 여보세요라고 한 뒤 약 2초 후에 본격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네. 있고요. 경기도 지역구의 한 후보는 031 일반 번호가 스팸으로 신고되자 선거운동원을 동원해서 010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사별 여론조사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될 정도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7년 만에 우주쇼에 미국이 들썩였다고 하던데요. 어떤 우주쇼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치 달이 해를 삼킨 것처럼 보이는 개기 일식이 북미 대륙에서 무려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인데요. 2017년 8월 21일 이후 약 7년 만인데 더 넓은 곳에서 더 오래 관측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경로의 너비는 196km에 달했고요. 2017년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넓었다고 하네요. 관측 지역 인구도 3,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도 7년 전보다 2배가량 긴 4분 2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보나 싶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500만 명이 움직였고요. 호텔과 항공편 등이 매진되면서 경제 효과는 무려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특별 방송을 편성해 우주쇼 현장을 시시각각 전했는데요. 일부 학교는 휴교까지 했다는데 다음 개기일식은 21년 뒤인 2045년에나 볼 수 있다니 만사 제쳐두고 가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도 함께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주가 빚어낸 해를 품은 달,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한 추억을 선물했는데요. 특별한 결혼식이 또 곳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아칸소주 러셀빌에서는요, 개기식 축제 일부 행사로 350여 쌍이 참석한 합동 결혼식이 진행됐는데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손에 맞잡고 이 개기식을 지켜보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가수 아이유가 최근 강진으로 슬픔에 젖은 타이완 팬들을 위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먼저 타이완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지난 6일과 7일 타이베이를 찾아 슬픔에 젖은 타이완 팬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 투어 공연 콘서트 마지막에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언어 자막으로 화롄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하고 지진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서일까요? 현지 팬분들도 매우 감동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여러분의 언어로 인사하고 싶어 연습을 많이 했다라면서 열광하는 팬과 중국어로 소통하기도 했고요. 타이베이 공연만을 위한 카드 케이스 그리고 열쇠고리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현재까지 13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약 700회 여진 속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아이유가 앵콜 무대에서 부른 러브포엠 가사처럼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이 기도가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바라는 밤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보통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이를 출산하기 전 신혼 때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전에 한 사람이 벌 때보다는 두 사람이 버니까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축 계획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지출만 무작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에 가면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한 고객분은 맞벌이 신혼부부였는데요. 결혼 후 맞벌이로 인해서 늘어난 소득으로 점점 지출과 카드 할부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에는 한 달에 저축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지출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전세 인상금에 따른 추가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매월 약간의 월세까지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부의 경우 결혼을 하면서도 대출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월세 부담까지 늘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었고 문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돈을 좀 겁없이 썼던 시절이 그 아이 태어나기 그 전 신혼부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상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대출이 있는데도 저축 혹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통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쓸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은 결혼 전부터 좀 했어야 한다고요. 결혼 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결혼식의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신혼집도 있을 거고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에 모았던 돈들이 다 소비된다고 보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더 맞는 건데 네. 결혼 비용 예산을 잡을 때는 크게 결혼식 비용과 그리고 결혼집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이걸 다시 타임테이블로 정리를 하자면 네. 처음에 발생되는 상견례 비용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에서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인 스드메 비용 그리고 네. 웨딩 예식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예물 비용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신혼집에 대한 지출들이 발생되는데요. 보통 생각하는 결혼 비용이 혼수하고 예식하고 집까지 장만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양가 어르신이 만나서 식사하는 상견례 자리부터 결혼식 후 신혼집에 대한 이사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향후 집들이 비용까지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후 신혼여행, 결혼식 외의 비용인 신혼집 그리고 가전제품, 향후 있을 집들이까지 네. 계속 발생함으로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지 첫 이제 신혼부부들의 가계부에서 그 마이너스 가계부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은 돈에 맞춰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서 모아야 하고 그 안에서 지출하는 게 맞고요. 네. 목표 금액을 안전자산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후 나머지 금액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에 배분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가 전에 세로 저축, 가로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 세로 적이 저축, 있죠. 가로 저축 배웠죠. 그리고 제가 1년에서 3년의 재무 목적적인 자금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건 기억 잘하고 네, 계시죠? 기억하고 있죠. 네. 만약에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에만 세로 저축으로 집중했을 경우에는 결혼 이후 다가오는 재무적 상황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임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출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데 무방비 상태가 되고 계속적인 재무 사항들이 발생할 때 위험 요소로 다가와요. 그리고 또한 단기적인 재무 사항에만 집중하면 상품적으로 제가 좀 전에 1년에서 3년을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상품밖에 준비할 수 없으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해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금 분배 후 일부는 투자 상품으로 다른 앞으로의 미래 목적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도 현재 서울이라는 지역을 특징을 하자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현실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은 필수적으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우리 친구 같은 삶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한 자꾸 요동치는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전세 가격도 안정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과 그로 인한 주택 문제로 인해서 생긴 부채를 갚아 나가기 전에 전세금 대출이 또 발생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대출의 연속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 제가 그 세미나 강의 갈 때 가장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보통 남성분이 네. 여성분한테 결혼할 때 백만장자가 되어서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백만장자보다는 빚만장자 부채만 많이 지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저희 집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빚은 아까 친구처럼 막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빚이라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 나가지 않고 지출만 한다면 결국에는 빚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친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투자에 따른 빚은 레버리지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에 따른 빚.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저축계획 없이 소득이 늘어나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살 걸 더 높은 걸 비싼 걸 사고 이러다 보면 네.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카드값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저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출들은 어느 순간 내 자산이 다 소진돼요. 그리고 부채만 늘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레버리지 효과만 기대하고 부채 상환을 미루고 투자만 한다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오늘 상담한 사례자 부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유행했었고 주식 유행했었고 그리고 금등의 현물도 유행했었고 네. 최근에 비트코인 등 재테크붐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이제 막연하게 주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대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받아가며 주식 동호회부터 코인방까지 가입해서 계속 주식과 코인 등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대출로 시작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벌 때도 있고 그리고 잃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 이자와 원금 상환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또 메꿔야 될 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이제는 자산 대비 잃은 자산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게 현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제부턴가 신용카드로 모든 지출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출 습관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결국 마이너스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쓰지 말라는 말을 식상한 말이지만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부의 돈을 지출하고 저축하는 습관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좋은 거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가계부를 잘 썼나 이번 주제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틀 전에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24년 전에 가계부를 한번 보니까 생각해도 왜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가계부를 보니까 진짜 물가가 뭐 거의 4배? 4배 정도 올랐는데 네. 딱 한 종목만 안 올랐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월급 아니에요? 월급? 아이, 월급 큰일 납니다. 아니 저희가 요즘에 뭐 다 오르는 소식만 있고 내려가는 게 네. 없다 이러면 항상 저희 청취자분들이 내려가는 거 있어요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예요? 인터넷 요금이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한 분기 때는 36,800원이었고 또 한 분기 때는 4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38,000 얼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인터넷 요금이 11,000원인가? 12,000원 정도 결합돼서 네. 내고 있거든요. 인터넷 요금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계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옛날처럼 수기 가계부를 정리를 하진 않는데 가계부를 계속 쓰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메모 습관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처음에 습관 만들기만 잘 형성되면 앞으로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소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획을 미리 정하고 그 계획을 보면 최대한 참고 그리고 그 자금을 아껴서 합리적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필연적인 재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면 대출의 늪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렇게 습관을 좀 만들어서 대출 상환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네, 맞습니다. 그 부채가 있는 부부, 특히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도 신혼부부 때 돈을 많이 네. 쓰셨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다른 큰 비용의 지출 등이 없으니까 부부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대출 상한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저축의 형태로 목표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약간은 세로저축처럼 대출 상한에 관련된 지출과 저축을 좀 더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네. 보통의 세로저축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 금액을 전부 한 곳에 모으는 방식인데요. 무조건적인 세로저축으로 대출 상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축 여력 중 한 60% 이상의 돈을 대출 상환에 집중해서 나중에 다가올 이벤트들 있잖아요. 임신과 출산 전에 많은 부분을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로저축 특징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게 되면 저축한 돈을 다 쓰고 나서 또 저축하는 패턴 때문에 효과적인 돈 관리를 할 수가 없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60% 이상 정도 두고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 상품 등으로 중기와 장기 재무 목적에 맞는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가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민영 아파트의 예치금 등을 맞추어서 공공 아파트든 민영 아파트든 언제든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청약 통장이 1순위가 되기 시작하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선호하는 지역들이 나오면 당첨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부의 주택 마련 의지를 다지는 데에도 좋고요. 그리고 아직은 신혼부부라서 공제 폭이 넓지가 않아요. 인적 공제라는 것들이 좀 안 되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제 혜택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청약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편이 되었어요. 많이 개편이 되어서 부부가 같은 신규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고 네.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배우자한테 당첨을 인정해주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에 배우자 점수까지 합해질 수 있으니까 부부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 동시에 청약 통장도 마련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청약 통장에 또 많은 돈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돈이 여유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막 주머니가 빡빡한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여유있는 시기가 둘이서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신혼 시기인데요. 네. 이때 출산자금, 양육자금과 또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외벌이 자금에 대한 비상자금 등을 주택 마련자금 등과 가급적 많이 모아야 합니다. 부채가 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안정상품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여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일부는 저축 상품으로 또 일부는 정리식 펀드나 ETF 상품 등을 활용해서 비상금을 모으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비상금은 만약을 대비한 긴급한 비상자금은 빼고 남은 제2의 비상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을 구분해서 일부는 저축, 일부는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현명한 투자는 저축을 베이스로 해서 비상금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뭐 10%에서 15% 정도를 두고 이제 차츰 투자 비율을 이제 올리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비율을 나눌 때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고 나머지를 투자하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일을 쭉 해보니까 너무 그건 현실적으로 좀 안 맞고요. 그래서 네. 반 정도를 빼서 마지노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살이라면 100에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예요,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100에서 50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50%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보니까 한 25% 저는 거기서 네. 마이너스 50을 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10에서 15% 정도를 두고 마지노선을 자기 나이에서 100 빼기 나이를 하고 네. 그래서 또 나누기 2를 한 마지노선을 두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50이라고 하면 한 25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도 있고 은행 상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고 외환
많죠. 스왑도 있고 뭐 옵션, CMA, ELS 연금 등의 투자 상품 등이 있고 네. 그리고 대체 투자 상품으로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금은구리, 뭐 팔라듐, 리튬 등의 기금속과 강물도 있고 특허, 신령신한 지식 저작권, 상품권, 출판권 등의 지식자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수많은 투자 상품과 기법들이 있는데요. 네. 어려워요. 이거 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같은 분야의 투자 자산이라면 작은 것이 장기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의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나중에 장기 상승률이 더 높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주식보다 중소기업 주식의 장기 상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작을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이를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경험을 하고 투자 비율을 점점점 높이고 상품도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천용 님이 원장님 20대로 보이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정리식 펀드나 뭐 ETF 투자를 추천해 주셨었잖아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ETF는 거래소 거래 펀드라는 뜻으로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지수를 정해서 그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는 상품입니다. 즉 ETF라는 상품은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데 단일 종목의 주식이 아닌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적립식 펀드의 특징인 주식처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가정하에 관련주가 죄송합니다. 금양,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LNF 등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2차 전지 ETF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펀드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ETF 상품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율도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대출 상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내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이가 부른 럭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15 강미연 님이 20년 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청약은 당첨된 적이 없어요. 현재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질문을 보니까 세자녀 특별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세자녀 특별 공급에 있어서 무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좀 처분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1918님 신용점수 관리의 중요성은 들었는데요.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도 떨어지잖아요. 이걸 다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나요? 하셨어요. 네, 기본적인 얘기지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저축 계좌가 많아질수록 신용점수 또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0589님 가계부를 써보라고 하셔서 썼습니다. 큰 소비는 없고요. 커피, 밥, 장보기 뭐 가끔 배달 정도라 건당 금액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이니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를 줄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배달 제 유일한 낙인데요. 이걸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셨어요. 저도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데 네. 배달은 그냥 운동이라 생각을 하시고 네. 배달료를 줄이는 것도 좋고 하나 조건을 제가 걸어두자면 네. 이 줄인 돈을 가지고 좀 전에 말했던 그런 ETF라든지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수익금이 나면 이렇게 줄이는 부분도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을 약간 커피와 배달 음식에서 ETF의 수익률을 네. 보는 것으로 바꿔보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게임 얘기하면서 그 적 혹은 뭐 상대방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디지털 게임에서 적이라는 건 컴퓨터보다는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그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게임에서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요즘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온라인 시대와 오프라인 시대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 오락실만 경험해 보신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에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오락실 시절을 생각해 보면 둘이 같이 게임을 하면 서로 어깨가 부딪힙니다. 네.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 온라인 시대에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특징 뭔가요? 익명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온라인 게임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한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상대를 찾아주죠. 네. 그러면 나와 만나는 상대는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상대가 걸릴지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나랑 지금 한 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졌다고 해서 한 판 더 해, 이런 게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 이걸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이게 꼭 디지털 게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바둑이에요. 혹시 바둑 두세요? 예전에는 뒀지만 요즘은 딱히 두기가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특히 학생 때 바둑을 많이 둘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 바둑 두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바둑을 두죠. 이걸 혼자 두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바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별칭으로 수담이라는 표현을 하죠. 손수자에 이야기 담을 써서 손으로 이야기 나눈다. 다시 말해서 마주 앉은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이제 예비 사위가 장인어른을 방문을 하면 이리 와서 바둑이나 한 판 두지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어떤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이 바둑을 두는 거지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도 바둑 한 판 더라고 하면서 사실 목적은 바둑이 아니라 그냥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정말 재밌기 때문에 이 바둑 두는 상대들을 서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기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네. 나는 바둑을 두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바둑을 안 둡니다. 그럴 때 이제 몰래 나가서 잠깐 산책하고 올게 하고 2-3시간 가서 바둑 두고 오는 데가 기원이었고 네. 또 거길 가면 그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기원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어떨까요? 기원이 지금도 이제 장사가 꽤 되긴 하지만 요즘은 한 60-70대 어르신들도 바둑 좋아하시면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세요. 온라인 바둑 사이트를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내가 이걸 눌러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네. 실제로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 바둑이라는 놀이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플레이하던 게임이 이제는 얼굴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흑돌과 백돌을 놓는 로직으로만 승부하는 게임으로 크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익명성, 다시 말해 내가 바둑을 두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엮일 사람도 아니다라는 점이 과거의 바둑과 지금의 온라인 바둑을 크게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익명성이 주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같이 이 게임을 플레이할 사람들을 훨씬 다양하고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기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결국 모든 게임이라는 건 애초부터 사람이 사람과 하는 거였어요. 뭐 바둑, 장기, 체스도 그렇고 윷놀이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람이 모였고 우리 모여서 뭐 할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나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꼭 기원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시골 마을에 가보면 마을 앞에 큰 평상이 약간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모여서 할머니들 뭐 화투도 치시고 이제 그냥 모이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확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문제가 놀이의 가짓수가 너무 다양해져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막 20대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 네. 그거는 모두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는 굉장히 안 유명한 게임을 내가 한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친구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너 이거 같이 안 할래? 그런데 애들이 다 난 싫은데 재미가 없어 하면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고 했을 때 온라인으로 매칭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나랑 게임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온라인에 가면 뭐 한국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로는 10,0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가 들어오면서 내가 게임을 한다는 건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아는 사람과 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이 게임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냥 익명에서 아무나, 심지어 요즘 게임은 실력을 맞춰줍니다. 예를 네. 들어 내가 한 중수 정도의 실력이다. 근데 맨날 고수들과 붙으면은 나는 10연패씩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사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적을 가지고 요 정도 수준이면 둘이 맞겠지? 라고 해서 계속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게임사는 대놓고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모든 매칭을 기대 승률이 50%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까 바둑 얘기를 하면 동네 바둑 친구가 있는데 나는 7급 두는데 이 친구는 아마 5단이에요.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둘 수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뭐 내기 네. 같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익명 매칭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렇다면 단점은 뭐예요? 이게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네. 이렇게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욕설, 트롤링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상대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온갖 해괴한 일들을 게임 안에서 벌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가끔 뉴스나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들인데 욕설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뭐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욕 중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욕설과 함께 제가 트롤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트롤링이라는 건 트롤 짓을 한다라는 뜻인데 네. 이건 뭐냐면 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거나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들을 가리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자면 3대3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계속 적진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 계속 점수를 잃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러면 우리 편이 화가 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 네, 수가 이해가 있겠죠. 안 가요. 예, 이 사람은 우리 편이 화가 나서 막 길길이 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트롤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총싸움 게임이에요. 그러면 아군이 모였는데다가 수류탄을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몰살을 당하면 즐거워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트롤링이라고 이런 걸 즐겁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이 욕설과 트롤링이 온라인 시대의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사실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즐기는 걸까요? 정말 저도 뭐 게임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다 즐겁자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런 게 재밌나? 같은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차분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의문을 갖질 않아요. 같이 화가 나죠. 너 왜 그래 임마? 약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같이 욕설을 하거나 같이 맞트롤링을 하게 되거나 소위 말하는 분노가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밥 먹고 맨날 이 욕설과 트롤링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전에 7연패를 해서 자기가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니까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겠는데 실력으로는 못 풀겠으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매일매일 그러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게 더 무서운 건 아주 멀쩡한 사람도 가끔 가다가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시하면 되잖아요. 뭐 꼭 같이 그 사람과 게임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게임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다시 말해 게임에 접속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주일 차단을 받다가 좀 계속 걸리게 되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한 300년 차단을 먹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욕설쟁이들을 따로 욕설쟁이끼리 매칭을 시키는 이런 기술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멀쩡히 게임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화가 나면 이렇게 돌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피한다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걸러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멀쩡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막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게임이 가진 폭력성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잖아요. 네.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는 좀 일종의 착시가 있죠. 이게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온라인의 문제냐 게임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초등학생들 많이 하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풍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같은 걸로 미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물풍선을 터뜨려서 상대가 물풍선에 맞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블록으로 이렇게 상대편 캐릭터를 가둬놓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죠. 당연히 물풍선 터뜨리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트롤링을 하는 게 아군을 벽 안에 가둬버리고 그 안에 물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게임이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노는 것처럼 물풍선 터뜨리는 게임인데 그걸 가지고도 트롤링을 한다는 면에선 이게 게임이라는 매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뭐 바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이 폭력적인 게임은 아닙니다만 바둑 사이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자기 좀 진다 그러면 욕하고 막 중간에 그 랜선 뽑는다 그래요. 그 승패가 기록되지 않게 이런 일들을 자꾸 벌여서 힘든데 이런 문제들의 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익명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상대와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던 모든 윤리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 이 사람 다시는 안 볼 텐데 다시 게임할 일도 없는데 뭐 라고 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절,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가 다르냐면 아까 얘기한 기원 같은 경우엔 내가 바둑을 좀 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바둑판을 뒤집어 엎는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는 이 동네 기원을 못 들어가거든요. 동네에 소문이 쫙 나죠. 소위 말해 그 커뮤니티의 윤리라는 게 작동을 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네가 돼버리면서 윤리적 아노미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 커뮤니티의 그 악플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익명성이라는 문제가 게임보다 더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의 커뮤니티죠. PC 통신 시절 혹시 해보셨어요? 그때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실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상한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실명으로 바로 특정이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이제 익명, 닉네임 체제로 돌아갔고 요즘은 뭐 IP도 막 가린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오프라인 기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많은 윤리, 도덕의 문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똑같죠. 특정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일 금지하는 게 친목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그런 공유를 안 하고 그냥 서로 친목만 다지고 뭐 그리고 자꾸 연애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 커뮤니티가 깨진다라는 게 요즘 디지털 커뮤니티들의 굉장히 큰 전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목 금지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공동체의 윤리라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해버리는 사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던 그 평판, 도덕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온라인 시대에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그 많은 악플 혹은 욕설의 문제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미디어에서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툭 말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해결책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하려고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이제 이용자 제재 같은 거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사들도 이 문제는 자기 이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설을 하고 트롤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게임을 즐겁게 할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트롤촌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자꾸 트롤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만 게임 매칭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제 깨닫겠지? 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혀 깨닫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회사 혹은 사회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런 것들 소위 말해 내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의 IT 기업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직원들이 흩어져 있고 서로 근무하는 내내 한 번도 얼굴을 안 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네.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굳이 우리가 뭐 미국 사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윤리의 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너 누군지 알아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온라인 중심의 시대에는 우리는 새 윤리, 새 도덕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윤리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온라인 이 익명성에 기반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중에서 이제 게임이 가장 두껍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소, 명예훼손 관련해선 게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